파이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2만 권의 책, 만장의 CD, 5,000장의 DVD가 있는 파이어키 교양집사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말이죠. 말이에요. horse. 네. 인간이 기르고 있는 가축들이 여럿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말을 길들이고 나서 세계 역사가 얼마나 크게 바뀌게 되었는가. 세계 역사가요? 네,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려고 그러고요. 네. 사실은 이제 말을 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중세시대도 있고 무슨 십자군 그 당시에 혹은 무슨 이슬람과 관련된 이야기 또 몽골 제국 떠오르잖아요. 이 많은 얘기들 다 할 수는 없어서 네. 오늘은 고대 사회에서 말이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말을 가축화하는 어떤 인류의 시점으로 한번 여러분께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말을 어떻게 가축화하였는가? 인간이 가축화한 길들인 동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다 따져보면 한 10여 종밖에 되지 않아요. 말, 소, 양, 네, 돼지. 네, 아주 넓게 봐도 토끼 이런 정도인데요. 이제 인류 역사에서 한 지난 1만 년 동안 네. 포유동물이 모두 다 합쳐서 한 4,000종쯤 된다고 그래요. 맞네요. 근데 4,000종 중에서 인간이 길들이는데 성공한 동물이 10종밖에 안 돼. 10여 종밖에. 길들이기 어려웠나요? 길들이려고 하다 실패한 기록들이 남아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는 캥거루까지 길들이려고 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하이에나를 길들인 기록도 있어요. 그 무서운 하이에나를.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은 길들였지만 얼룩말은 못 길들였잖아요. 그러네요. 수많은 동물들은 인간들이 이렇게 가축화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대부분 다 실패했는데 10여 종 정도를 인간이 가축화를 했고 인류의 역사 속으로 끌어들이게 된 거죠. 말은 상대적으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보다 좀 늦게 길들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6,000년 전부터 인간이 말을 길들인 것이 유적지에 남아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방에 지금 우리가 길들이고 있는 말에 어떤 원류가 있는 것으로서 그렇게 유적지에 남아있거든요. 데레이브카라는 지역인데요. 인간 입장에서 보면 가축화하기에 좋은 동물들의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 식성이 까다로우면 안 돼요. 아무거나 잘 먹어야 돼. 잡식성이어야 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뭘 먹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을 먹죠. 그냥 풀을 먹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양가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풀만 주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겨울이 왔다고 쳤을 때 소나 양은 스스로 음식들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이 음식을 제공을 해야 돼요. 굉장히 키우기 어렵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말은 심지어는 얼어붙은 그 동토에서도 발굽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예를 들면 자기의 음식들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말은 사회성도 뛰어나고 호기심도 높고 이렇단 네. 말이죠. 그래서 가축화하는 동물들은 필연적으로 지배와 복종의 관계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어떤 사회성을 갖고 있는 동물이어야만 사실상 가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말이 결정적으로 사육하기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연인데 이것은 앞니와 송금니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깊숙한 곳에 어금니가 있잖아요. 이 사이가 떠 있어요. 그래서 재갈을. 그렇죠. 말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면 입에다 재갈을 물리잖아요. 네. 거기다 재갈이 걸리면 재갈 자리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우연인데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인간이 말이라는 동물들을 통제할 때 절묘한 어떤 그런 해부학적인 특성이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우연적인 사실까지 겹쳐서 말이 인간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인간이 말을 길들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말 입장에서도 인간에게 사로잡혀서 길들여짐을 당한 걸 수도 있지만 말한테도 이게 진화론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익이에요. 우리가 이제 진화론에서 공진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함께 진화한다는 뜻인 건데 다시 말하면 말이 인간에게 길들여짐으로써 말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거죠. 포유류 중에서도 이렇게 체구가 큰 동물들은 멸종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새끼를 한 마리 정도밖에 못 낳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끼를 낳을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체구가 크면 쓰러지거나 높은 곳에 떨어져도 죽을 확률도 높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음식에 관한 부분 혹은 기후에 관한 적응도 부분 등등까지 체구가 큰 포유동물일수록 멸종하기가 굉장히 쉽죠. 실제로 말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데다가 한 6,000년쯤에 인간에게 사육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멸종되지 않았다라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오래전에 이 종은 멸망할 종인데 인간과 함께 삶으로 인해서 말들이 번성하게 되었으니까. 사실 오늘의 주제하고 딱 맞는 얘기는 아닌데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재갈을 물려서 통제하는 것은 인간에겐 좋지만 말의 입장에선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게 무슨 진화론적으로 이익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개체의 이익과 종의 이익을 따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진화론에서는. 예를 들면 닭이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은 닭 역사상 지금이 진화론적으로 가장 성공한 그런 상황일 거예요. 인간보다 많을 것 같기도 해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닭들이. 네. 그러니까 진화의 목적은 어떻게 생각하면 각각의 개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자를 일종의 비이클 역할, 그릇의 역할을 해서 후대에 전달해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치게 된다면 지금 닭은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비록 개체는 고통받지만. 바로 그 얘기예요. 개체 하나하나의 불행과 행복과 종 전체의 번영은 사실은 무관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진화론적인 어떤 느낌을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서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두 번째 테마입니다. 기마 유목민들은 누구인가? 주로 중앙아시아 쪽이죠. 우리가 이제 기마 유목민이라고 할 것을 이제 따지게 될 때 보통 튀르크계, 그다음 이란계, 혹은 몽골계 이런 정도로 나뉜다고 흔히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무슨 부족 이렇게 얘기하고 민족 이런 걸 얘기하게 되는데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근대 이후에 형성된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중에 생각했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고대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이설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가 있고요. 유목민들 입장에서는 유목이라는 것이 농경보다 훨씬 더 인류 역사에서 보면 늦게 발생한 거예요. 농경을 훨씬 더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구의 기온도 지난 1만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변화무쌍한 기후의 변동들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목민, 다시 말해서 유목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특정한 한 군데에 정주하지 않고 자기가 키우는 가족들을 이끌고 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유목이라는 말의 뜻이잖아요. 그런 유목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쯤 되면 서아시아 지역이 상당 부분들이 건조화됩니다. 굉장히 기후들이 건조해져서 사실은 메소포타미아도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사막 생각하지만 오래전에는 그게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지역이 사실상 예를 들면 삼림지대가 점점 초원지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작을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나요? 떠나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농사를 짓기가 어렵잖아요. 기후적인 이유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유목 생활들을 하게 되고 또 그다음 초지가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모여가지고 풀 뜯어먹게 되면 거기가 없게 되잖아요. 식량이 없게 되잖아요. 말이라든지 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정착하게 되죠. 아까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최초로 인류가 말을 사육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예를 들면 그렇게 사육하게 되는 지점은 항상 이 점이지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은 어디에 사냐면 기본적으로 초원지대에 산단 말이에요. 진화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말은 먹을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삼림지대에 안 살고 먹을 것들이 상당히 없고 척박한 초원지대를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먹을 곳이 많은 데 가면 적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에 온 거죠. 인간은 상대적으로 어디 있었나 먹을 것들이 많은 삼림지역 쪽에 주로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양쪽에 접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접경이 있어야 말과 사람이 만나지 않겠어요? 말은 초원에 살고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주로 삼림지역에 사니까. 그러니까 삼림지역과 거대한 초원지역의 접경에서 말과 인간이 만나면서 인간이 말을 사육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우크라이나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초의 기마 유목민들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추측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인간이 처음에는 말을 사육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식용 때문이라고 하죠. 말을 먹기 위해서. 우유도 먹고. 네네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용감하고 무모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가 말을 탔겠죠. 근데 말을 한번 처음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안장도 없고 무슨 등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갈도 없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말을 딱 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텐데 물론 그 당시의 말은 지금보다 조금 더 체구는 작은 말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말을 타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승용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말을 타기 이전에 물건들을 이렇게 수레 같은 것을 끄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말을 가축화한다는 건 세 가지인 거죠. 하나는 식용을 위해서 또 하나는 이렇게 수레 같은 것을 끌어서 운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승용인데 결정적으로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그 중에서도 말을 승마 타면서부터 이제 커다란 그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처음에 유목민들은 사실은 국가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산다는 이유가 정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고 살고 이래야지 국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필연적으로 초지가 황폐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기마 유목민들은 대략 한 4가구, 5가구 정도의 굉장히 작은 인원들끼리 옮겨 다니는 시족사회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들 때문에 이 시족사회가 점점 부족사회가 되고 그러다 나중이 되면 이제 국가를 이루게 되고 이런 어떤 일들을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기마 유목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이때부터 이제 기마 유목 민족들이 생겼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한 3,000년 전, 그러니까 BC 한 10세기쯤 되죠. 이쯤 되면은 역사의 무대에 전면적으로 기마 유목민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할 것이 있는데 기마 유목 민족들 대부분은 문자로 사료들을 남기지 않았어요.
기마 유목 민족들 중에서 문자를 체계적으로 남기게 되었던 사실상의 첫 유목 민족을 누구로 보냐면 돌궐족으로 보거든요. 최초로 기록에 이제 이름을 남기게 된 기마 유목 민족은 보통 킴메르인이라고 말을 해요.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스키타이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스키타인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스키타인들은 대략 뭐 한 기원전 8세기, 7세기, 6세기 이럴 쪽으로 굉장히 이제 이름을 떨쳤던 그런 민족들인데요. 그래서 그리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스키타인들에 대해서 그리스 역사가들이 적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스키타인들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카자흐스탄 지역, 남러시아 지역 이쪽에 또 유목민족으로 유명했던 그런 초기에 기마 유목민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어떤 민족들을 우리가 안다기보다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족이, 어떤 집단이 처음으로 말을 탔을 때 세계는 아마도 완전히 다르게 보였을 것이고요.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인간은 처음으로 비로소 속도라는 것을 인지했겠죠. 그 전까지는 인간이 육지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해봤자 자기가 달리는 속도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빠르면 한 70km 정도로 질주할 수 있는 말 등에 한번 타서 말을 승마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계가 완전히 달리 보였을 것이고 머리가 트였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자기의 시선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가 확장이 됐겠죠. 예를 들면 이전에는 교역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걸어서 도보로 가능한 지역에서 보통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말을 다니고 나서부터는 교역의 범위도 엄청나게 넓어지게 되고 그래서 무슨 초원길이니 비단길이니 이런 것들까지,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전쟁 범위도 넓어지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말이 없었더라면, 인간이 말을 타지 않고 전차를 활용하지 않았더라면,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로스가 어떻게 마케도니아로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네, 불가능하죠. 어떻게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십자군 원정이 가능했겠어요? 네. 말을 인간이 타고 나서부터 아예 세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원체험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했겠죠. 페이지 띄워주고 봐. 그럼 털어볼까? 페이지 작은 휴대폰을 본다고? 그럼 노트북을 볼까? 그 벽돌을 8층에 가져왔다고? 세 번째 테마입니다. 오리엔트 지역의 거대한 제국이었죠. 아시리아와 페르시아의 기마 군단. 서아시아의 초원지대에 이제 기마 유목민들이 활약이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나라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마 유목민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주하고 있는 농경민들을 약탈한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것들은 사실은 교역을 하는 거죠. 기브앤테이크? 그렇죠. 주고받는 교역을 한다든지 혹은 또는 이제 말 그대로 약탈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농경민들, 정주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 기마 유목민들 하면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은 전혀 그러지 않는데 말을 타고 와서 빠르고 네, 높이 있고 약탈을 하거나 뭐 이상한 짓을 하거나 이러고 나서 또 바람같이 또 사라지게 되고 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공포감 같은 것을 많이 느꼈을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그 오리엔트 지역에서 사실상 최초로 제국을 만들었다고 말을 하는 게 보통 아시리아란 말이에요. 근데 아시리아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지금의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국을 만든 케이스잖아요. 네. 근데 아시리아가 당대의 이제 주변 그 민족들을 복속시키거나 정복 사업을 할 때 막강하게 그 위력을 발휘했던 것이 바로 기마군단. 인류 최초로 전쟁에 기마군단을 편성했던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고요. 전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히타이트하고 이집트가 13세기에 대대적으로 맞붙는 그런 유명한 전투가 있잖아요. 카데시 전투라고. 그때 양쪽에 다 이미 전차가 있었어요. 기마군단, 그 다음에 전차군단을 동원을 해서 아시리아가 주변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이때는 약간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던 시기이기도 해요. 보통 우리가 철기 시대를 BC 12세기, 13세기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대략 아시리아가 발흥하게 된 그런 시기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이러다가 아시리아는 예를 들어서 뭐 8세기, 7세기 이쯤 되면 굉장히 강성한 그런 제국들을 이루게 되죠. 9세기부터 시작해서. 어쨌건 아시리아가 주변을 완전히 복속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제국을 건설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마군단하고 관련이 있고, 철기로 된 무기를 사용한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기마군단을 편성할 수 있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 다룰 수 있었을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 주변 지역에 비하면 평탄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적이 침입이 쉽고 자연적인 경계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투도 굉장히 많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가메시 때 얘기를 한 것처럼 초기의 도시국가 이런 것들이 아주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리아는 이 북쪽에 있는 이 기마 유목 민족들하고 초기부터
굉장히 접촉이 많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게 되고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말을 다루는 법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이점 때문에 주변의 어떤 이런 제국들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이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인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아시리아라고 말을 하거나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마 유목민들이 나라를 이루진 않았지만 이들 때문에 계속 괴롭거나 신경이 쓰이거나 부담스럽거나 공포스러웠죠.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일종의 나라의 형태, 제국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세계사적인 견해가 있어요. 페르시아는 이제 아시리아에 이어서 그 지역을 이제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페르시아는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잖아요. 네, 다리우스 1세. 그렇죠. 다리우스 1세를 포함한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말을 훨씬 더 잘 다뤘다고 하고요. 더군다나 이 말을 또 품종 개량하는 것 같은 거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하고 그 당시의 명마들은 상당 부분이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뭐 아르메니아라든지 혹은 이란 북부 지역이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났다는 건데 이게 또 페르시아 영역하고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페르시아에서는 남자아이들이랑 교육이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데 5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정기적으로 공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승마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을 쏘는 것, 말을 타는 것에서 굉장히 익숙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바로 이런 어떤 페르시아에서도 편성된 기마 군단이나 전차 군단이 페르시아 제국을 키우거나 어떤 제국을 강성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유목민 국가로 탄생한 흉노 제국과 중국 그렇게 통일. 얘기할 수 있겠죠. 흉노를 이제 제국이라고까지 말을 하는데요. 네. 유라시아 대륙에 서쪽에 있었던 초원지대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이 동쪽에 있는 초원지대, 몽골 쪽이라든지 혹은 중국 북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말들을 활용을 하거나 이거 전쟁에 이용하거나 하는 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늦은 것처럼 기록에는 남아 있는데요. 동아시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기마 유목 민족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문제에 등장하게 된 것은 기원전 4세기 정도로 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흉노인데요. 네. 흉노도 있고 뭐 월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흉노는 처음에 이렇게 강성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족 사회였다가 네. 커진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흉노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나라를 만들 필요가 없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라를 만들려면 상대적으로 모여 있어야 되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유목민족의 기본적인 삶의 행태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노 이 부족들 입장에서는 이 접경 지역에서 교육도 해야 되고 농경민들하고 그러니까 중국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약탈을 하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중국에서 어떤 일이 갑자기 벌어지게 되냐면 진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진시 황제가. 네. 보통 이제 BC 221년이잖아요. 네. 진시 황제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통일된 국가를 만들고 나서 이 교역을 차단을 하는 거죠. 교역 쪽에서 상대적으로 중국 쪽에 유리하고 진나라에 유리하고 기마 부족들이었던 이 흉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는 살기가 팍팍하게 교역하기가 힘든 조건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응전을 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흉노가 말하자면 일종의 제국 형태로 나라를 만들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싸우게 된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럴듯한 게 진나라가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되지만 진나라가 몇 년 정도 간지 아세요? 거의 뭐 한 네. 10-20년? 너무 잘 아시네요. 네. 한 15년밖에 가지 않았거든요. 네. 15년 만에 나라가 통일했다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진시황이 진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대략 10년쯤 지났을 때 흉노 제국이 생겨요. 그래서 흉노 제국하고 한나라하고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큰 적국으로서 서로 경쟁 관계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를 만든 사람이 유방이잖아요. 한고조. 네. 한고조가 이제 굉장히 흉노족들하고 싸우다가 치명적인 상태에서 탈출을 하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죠. 한나라 초기에는 한나라와 흉노 제국이 사실상 거의 힘이 대등한 관계에 서로 겨뤘다는 얘기고요. 그 정도였군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한고조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흉노의 한나라가 소국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흉노 입장에서는 한나라에 공물을 바치지 않았는데 네. 한나라는 흉노에 정기적으로 공물을 바쳤어요. 실질적으로는 한나라가 굉장히 흉노를 두려워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물을 바친다는 이런 방식들을 썼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흉노하고 한나라하고 싸울 때 초기에는 흉노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군사력으로도 우위를 두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흉노의 병사들은 상당수가 기병이거든요. 근데 한나라의 당시 병사들의 상당수는 보병이란 말이에요. 기병과 보병이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중국에 있었던 그런 민족들은 상대적으로 말을 훨씬 더 늦게 다루었던 데 비해서 그들이 오랑캐라고 깔보았던 흉노라든지 이런 기마 민족들은 말을 굉장히 잘 다루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 무제 정도쯤 오면
본격적으로 이제 흉노에 맞서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들이 약간 점점 역전이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어쨌건 한나라 초기까지는 사실은 흉노가 힘으로써 상대를 훨씬 더 누르고 있었던 지경이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고 상세하게 모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흉노가 문자 사료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흉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사마천 때문이에요. 사마천이 사기를 썼잖아요. 거기에 흉노에 관한 얘기가 있거든요. 사마천은 한나라 입장에서 사기를 썼는데도 흉노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인지를 사기에 보면 적혀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흉노가 그렇게 강성한 이유는. 근데 중국 역사의 고대사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은 경우에 서쪽에서 발흥한 나라가 동쪽으로 와서 멸망을 시키고 중국을 차지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중국 최초의 국가를 보통 하나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라고도 은나라. 말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상나라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잖아요. 상나라를 멸망시킨 게 주나라인데 주나라는 중국에서 서쪽에서 처음 발흥한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와서 이 은나라 혹은 상나라를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똑같은 패턴이 진나라예요. 진나라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국을. 근데 진나라는 전국시대에 있었잖아요. 춘추 전국시대에. 전국을 보통 칠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국시대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7나라가 있었는데 중국 전체에서 그 당시에 7나라 중에 가장 서쪽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진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킨 것도 그렇고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될 때 가장 서쪽에서부터 몰려온 것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하게 되면 그 당시 이제 진나라나 이런 그 통일하는 건 과정에서 싸울 때 춘추 전국 시대에도 전차라든지 기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논이든 밭이든 경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경작을 하면 고랑이 있잖아요. 고랑을 남북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대략 동서방향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전차를 한번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4마리가 끌고 있고 뒤에 수레가 있는데 거기에 병사들이 타고 막 질주한다고 생각할 때 그 질주할 수 있을 만한 길들을 무슨 8차선 대로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다녔겠어요? 상당 부분 농경지로도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진나라가 제나라를 쳐서 복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제나라의 밭두렁이나 논두렁들은 남북 방향으로 보통 경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동서방향으로 바꿨대요. 야.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왜냐하면 전차를 달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남북 방향인데 저 동서방향으로 전차가 진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논두렁, 밭두렁을 바꿔서 그 방향을 동서방향으로 요구할 정도로 당시로서는 이 전차의 이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가적인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진나라 사람들의 원류를 어떻게 보기도 하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사육한 부족들에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중국 지역보다 훨씬 더 말을 잘 다루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바로 기마 유목 부족들로부터 인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웠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면 진나라가 천하 통일을 하게 된 원동력이 된 것도 말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학습된 혹은 훈련된 어떤 그런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기마 유목 민족들하고의 관련 속에서 태동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사실은 기마 유목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동쪽에서도 그렇고 한나라나 진나라, 서쪽에서도 그렇고 뭐 아시리아라든지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이 형성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동력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야, 지난 시간에 인구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 시간에 말도 제가 점점 설득당하고 있네요. 말이 역사를 바꾸었다. 네, 이게 뭐 제가 낸 학설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네. 역사라는 것은 결국 이제 남겨진 그런 사료를 통해서 이제 후대에서 보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료가 남아있는 건 당연히 중국 역사잖아요. 실제로 중국이 굉장히 강성하고도 중요한 나라였던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중화 사상적인 생각으로 동아시아 역사를 보는 경향이 있죠. 맞아요. 사방이 네. 오랑캐라고 하지 않나. 글쎄 말입니다. 동인이, 남만이니 뭐 이런 서용인 이런 말들 쓰잖아요. 네. 그래서 한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를 파악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원래 말의 신이었다고? 오래전에 고대사이기도 또 신화 영역이기도 하니까 네. 단 하나의 어떤 설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리스의 민족들이 어디서 왔는가 여기에 대해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그 도리아인들의 침입이란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고 그 전에 무슨
미케네 문명을 이야기도 하고 해양 쪽으로 해서 이제 그리스를 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상당수는 이때 발칸반도에서 북쪽에서 이제 내려왔군요. 남아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로 내려오기 직전에 이 발칸반도 북쪽에 살았을 때의 그 민족들은 상대적으로 바다를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중해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쪽의 사람들의 신화 속에서 예를 들면 포세이돈에 해당하는 신이 있는 거죠. 포세이돈은 처음에 말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이제 이런 신화학적인 견해를 가진 부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단 하나의 결정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북방 민족들에겐 상대적으로 말이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그래서 말의 신이 있어야 되고 말의 신을 포세이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점점 남하하게 되고 바다를 보게 된 거죠. 지중해를. 그리스는 상대적으로 이 기병이라든지 혹은 전차에 부적합한 지형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스 여행을 해보시면 해안들이 다 절벽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위들 같은 게 굉장히 오돌토돌하죠. 많고, 네, 그 다음에 이게 평탄한 평야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황에서 기병이면은 수레를 말이 이끌고 달려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지형들이기도 하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전투를 할 때 전차를 이용을 했어도 전차를 타고 달려가서 전장에 도착하면 전차에서 내려서 보병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아하. 이럴 정도로 지형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방에서 내려온 그 민족들이 지중해 이제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까지 오게 되고 바다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의 역사에서는 이 해안 국가로서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오니아 지방부터 시작해서 멀리는 뭐 스페인과 나폴리, 뭐 이탈리아 이런 데까지 식민지로 만들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지중해를 앞마당처럼 점령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포세이돈이 말의 신에서 바다의 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일종의 바다의 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말 역할을 대체한 거죠.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배를 일종의 초원을 달리는 말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그 다음에 초원을 바다로 바꾸어서 보고 그러면서 포세이돈은 말의 신에서 바다의 신을 겸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가 해양 국가로서 강성하게 되는 신화적인 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런 어떤 견해들이 있어요. 그리스 다음 국가로 이 지역을 이제 점령했던 것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알렉산드로스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말과 관련된 흥미로운 비사가 있죠. 부케팔로스란 말인데 말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명마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쉽게 얘기하면 금수저잖아요.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위를 물려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인 그 필리포스 왕한테 말을 진상을 한 거죠. 누가? 명마를. 그래서 왕이 타려고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말이 날뛰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왕이 화가 나니까 말을 처형을 하라고 그래요. 그때 왕자가 바로 그거죠. 왜죠? 유명한 얘기인데 그때 굉장히 어린 왕자가 알렉산드로스였는데 아버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나가가지고 그 말을 삽시간에 잠재우고 심지어는 올라탔는데 유순하게 알렉산드를 태웠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건데 이 총명한 알렉산드로스는 어린 마음에도 말이 자기 그림자에 놀라서 날뛴 걸 알았대요. 알렉산드로스가 한 게 뭔가 하면 말을 그냥 반대 방향으로 180도로 이렇게 돌렸대요. 그럼 자기가 해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 그림자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으로 말을 잠재웠다는 건데 그 명말을 그 이후로 17년을 타요. 알렉산드로스가.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함께한 그런 말이 되었죠. 원정에도 함께하고 이럴 정도로 이런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당대의 귀족층이나 영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말을 다루는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심지어는 말을 다루는 기술에 대한 책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알렉산드로스가 공부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스라든지 마케도니아 그 이후로는 무슨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을 다루는 기술이 얼마나 당대에 중요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아쉽게도 2개 남았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전차 경주. 예, 우리가 보통 이제 팍스 로마나라는 말 쓰죠. 보통 이제 뭐 BC 1세기 말 이때를 보통 이제 팍스 로마나라 해서 로마 제국 하에서의 평화인 번영.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제 더 이상 주변과 이렇게 싸울 정도로 라이벌인 국가들도 없고 천하를 평정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지중해 제국으로서 번성을 누렸을 때 이럴 때를 보통 팍스 로마나 이러잖아요. 로마 시대에도 당연히 기병이나 전차가 중요했었죠. 근데 로마 시대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바로 전차 경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배너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 배너를 보시면 어마어마한 그런 장대한 부분이 있는데 역사적인 사실도 결코 그 영화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팍스 로마나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역사에 있었던 그때까지 어떤 제국보다도 로마 제국 사람들은 일반인들도 상당히 생활 수준들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팍스 로마나를 사실은 약간 비꼬기도 하는 말로 쓰는 말이기도 한데 빵과 서커스라는 말이 있어요.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우민화 정책을 비꼬기 위해서 쓰는 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국민들을 관심사를 돌리기 위해서 빵을 제공하고
서커스를 제공하면 엔터테인먼트. 네, 그렇게 해서 오민화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쉽다 이런 식이었던 것을 비꼬기 위한 말로도 쓰이지만 실제로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그런 생활 수준을 즐길 수 있었는가에 대한 말로도 쓰여요. 근데 우리가 그 빵과 서커스란 말을 쓰였던 이유가 빵이라는 게 로마에는 빵을 배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먹을 빵을 로마에서 나라에서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빵을 배급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당시의 어떤 그런 국가적인 복지로 생각한다면 또 한 가지는 서커스인데 이 서커스가 발음이 서커스라서 우리는 지금 현대 서커스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서커스라는 말의 자체가 이렇게 둘레, 원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차 경주할 때의 그 말의 주로랑 관련된 말이에요. 아. 전차 경기장에.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빵을 그 제공하는 어떤 것들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쉽게 얘기하면 전차 경기를 볼 수 있는 관람권을 준 거죠. 간단히 말을 한다면.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전차 경주를 로마에 있으면 보게 되었는데 전차 경주를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가장 큰 경주장은 로마에 있겠죠. 지금도 가면 로마의 지하철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주, 저도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지금도 붙어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남아있는 터를 지금 이렇게 딱 보고 그것을 한 자료에 따르면 이 경기장에 사람이 얼마가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건데 상상을 초월해요. 30만 명. 30만 명이요? 네. 당시 사람 인구로 30만 명이 한꺼번에 그 경기를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말이 이렇게 달린단 말입니다. 타원형의 궤도를. 이게 말하자면 서커스죠. 네. 말이 달리는 타원형의 궤도가 한 바퀴 돌면 700m라는 거예요. 와. 근데 요즘도 한번 육상 경기, 올림픽 주경기장 이런 거 생각하면 네. 이 둘레가 한 번 도는데 700m라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말이 달리는데 대략 한 예를 들면 6바퀴나 7바퀴를 돌아서 보통 4.5km 정도를 달리는 경주를 했다는 거죠. 아, 저는 이 당시에 뭐 콜로세움이나 검투사 시합 이런 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말 전차 그렇죠. 경주도 네. 엄청난 예능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말이 인류의 역사에 영향을 끼친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훈족의 침입. 네, 이 얘기는 아마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아, 예, 겁니다. 알 것 같아요. 네. 게르만족의 대이동. 그렇죠. 게르만족의 대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처럼. 그래서 훈족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끼리의 논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흉노 아닌가요? 그렇게 보통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훈족이 흉노일 것이다 라는 견해가 최초로 나온 게 이미 18세기에 그런 견해들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200여 년간 훈족은 흉노족하고 같은 그런 민족적인 뿌리를 갖고 있다라는 견해도 있고 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견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한쪽으로 수렴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서로마 제국이 망한 것을 476년으로 봅니다. 근데 서로마 제국이 망한 때부터 시작해서 1453년도에 동로마 제국이 망했을 때까지 2000년을 보통 중세라고 말을 하죠. 그 얘기인 즉슨 대략 연도로만 따지면 서로마 제국이 망한 것이 고대의 종말이잖아요. 적어도 서양사에서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은 유목민족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고요. 오도아케르 같은 사람이 이제 로마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서로마를. 근데 그것이 이제 게르만족이 침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래 게르만족들은 이제 로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변방 쪽에 있는 그런 민족들로서 쉽게 얘기하면 용병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로마와 뭐 교역을 하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또 어찌됐건 양자 사이에 큰 문제가 없이 지내와갔는데 갑자기 4세기 후반이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서고트족이 로마 제국을 넘어서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떠밀려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훈족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서고트족이 이전하고 달리 갑자기 로마를 넘어서 침공하기 시작한 걸 해서 갑자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서고트족도 게르만족의 일파이니까 그 수많은 게르만족들의 대이동이 이제 유럽 전역의 역사를 바꾸게 됐다라는 건데요. 서고트족은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까지 가요. 지금의 스페인. 그렇게 해서 서고트 왕국을 만들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전까지 로마와 상대적으로 별 문제 없이 지내던 게르만족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유럽 전역의 역사를 바꿀 정도의 대이동을 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뒤에서 쿡쿡 찔렀던 훈족이 있었다라는 견해인 거죠. 얼마나 이쪽이 또 대단했으면. 그렇습니다. 라틴족인 뭐 로마나 아니면 게르만족이나 이것은 다 이제 인도 유럽 쪽이죠. 훈족은 아시아계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아시아가 이제 유럽을 침공한 셈인데 훈족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들이 이제 러시아 남부 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볼가강을 넘어서 게르만족들을 침공하게 된 거예요. 4세기에. 근데 그 당시에 게르만족 입장에서 보면 훈족이 무시무시했다는 거죠. 훈족의 가장 큰 특색은 모든 일을 다 말 위에서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장실도 말 위에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아, 옆으로 앉아가지고. 뭐 어떻게 했겠죠. 잘은 모르지만 어떻게 했는지는 상상하기 싫어요. 네. 근데 어쨌건 음식들도 안장 밑에 마른 고기를 끼워 넣었다는 거죠. 와. 그래서 이동을 하다가 여기서 고기를 뜯어서 먹는 거예요. 그냥 날고기를 먹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소변도 해결을 하죠. 잠도 말 위에서 잤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마차 같은 것을 매다는 형식으로 해서 가족들 데리고 다니는 거죠. 뭐 자식들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동을 하는 그런 집단이었는데 훈족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종적으로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용맹했다는 거죠. 말을 너무 잘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퇴각을 하는 상황에서 몸을 돌려서 후진으로 쏴도 상대방을 격파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뛰어난 공술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고요. 전투 문화도 그랬다는 거예요. 훈족을 포함한 이 기마 이몽민족의 입장에서는 적이랑 싸울 때 우리가 수세에 몰려 그럼 퇴각을 한다고 쳐봐요. 근데 이 기마 이몽민족들은 그것을 전혀 수치롭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신출귀몰 하면서 언제라도 후퇴했다가 다시 또 공격할 수도 있고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고 상대에 대해서도 무자비하게 전쟁에서 이긴 보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끔찍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사료에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를 죽이고 나서 전리품으로 인간의 피부를 뜯어갔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부족들 입장에서 본다면 무시무시하겠죠. 네. 그래서 훈족이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떨 정도로 네. 더군다나 이렇게 4세기에 침입했던 훈족이 5세기가 되면 그 유명한 훈족 왕 중에서 아틸라 왕이 있지 않습니까? 아틸라 왕이 어마어마한 그런 위세로 유럽을 이제 휩쓸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 결과로 뒤에서 이 무서운 훈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볼가강을 넘어서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동고트족은 이들이 복속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동고트족이 아닌 서고트족은 정반대로 이 도나우강 같은 데를 넘게 되는 거죠. 고향을 버리고. 네, 차라리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거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변화는 이 고대의 이 유럽사를 완전히 바꾸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로 인해서 고대가 멸망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전체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고대 세계를 만들기도 했고 말이 고대 세계를 끝내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고대 세계를 만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노라든지 중국 통일이라는데 아시리아나 페르시아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유목민족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이제 고대가 종말된 어떤 사건의 상징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따지게 되면 훈족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말이 혹은 기마 민족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됩니다. 야, 징기스칸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징기스칸 이로부터 한참 더 뒤죠. 몇백 년 뒤죠. 고대사만으로도 네. 이렇게 말이 역사를 네. 바꿨다라는 사실 오늘 다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너무 네. 많아서 또 뒷부분 얘기들도 굉장히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또 묶어서 또 다른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다 제가 책에서 본 것들이고요. 워낙 흥미롭게 봤던 것들이 이제 이런 주제로 엮어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사실은 더 많은 책을 봤는데요. 여러분께 한 4권 정도의 책들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드렸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에 대하여라는 책인데 이것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쓴 책이고 특히 일본과 관련해서 말을 어떻게 길들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역사를 바꾼 신무기라는 책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훈족의 활약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의 상당 부분이 기마 유목민족들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해서 참고한 책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말의 세계사라는 책입니다. 말과 인간의 관계를 그린 추천 영화가 있을까요? 말이 사실상 영화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마, 군마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워호스라는 영화고요. 스필버그 감독의. 그렇습니다. 스필버그의 이 워호스라는 그 영화는 전쟁에 투입된 말이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려하고도 다른 한편은 뭉클하기도 하고 장대하기도 한 그런 스필버그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실화를 바탕으로 말과 인간의 우정을 그린 워호스는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크 타임! 파이어!